이 작품이 바로 허블의 무슨 이 작품은 사분권에 있는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우리가 베르니카와 현재 모마에 저장되어 있는 시초거든요. 샤넬이에요. 샤넬 하우스라고 해서 모마에 저장되어 그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2년에 걸쳐서 제작한 유대인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표현한 작품이고 그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 한국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51년 1월 18일 날 제작이 완성되었다고 뒷면에 발로리스 이 작품을 제작한 장소 발로리스와 날짜 디주 지향기 18일 1월 18일 1951년 그 사인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설명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피카소가 1944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코뮤니즘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이전의 시대에 칼 막스와 레닌에 의한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 이념적 사고에 지중된 거라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공산주의 개념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피카소가 공산당에 가입한 이유는 자기는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와서 축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작품만으로 충분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해서 가입하게 된 게 1944년 10월 달에 프랑스 공산당, 그러니까 파티 코뮤니스트 프랑스라고 PCF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공산당의 기원은 장 조레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주의자가 처음에 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30년대 와서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는 유럽과 소련의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아주 행사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피카소는 공산당으로 제 활동은 한 게 헝가리에서 열린 세계 평화 협의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비둘기 작품이 그 세계 평화대회의 포스터 역할을 했던 바로 비둘기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51년인데 유교가 1950년에 6월 25일 발생하고 6월 26일자 유마니테라는 프랑스 신문 지문도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였던 유마니테 휴머니티라는 신문의 6월 26일자 신문의 첫 기사가 한국전쟁 발발 기사가 미국의 꼭두각시에 의한 전쟁의 위험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게 첫 기사입니다. 26일자 유마니테. 그러고면서부터 이제 유마니테는 매일처럼 한국 전쟁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쟁 소식의 대부분은 이 한국 전쟁은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매일처럼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이 소위 말하는 지문에서는 공화국 군대가 남쪽을 전해가서 매일 승전 소식을 전하는 게 유마니테 기사 26일자부터 27주 8월달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피카소가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들었었고, 물론 다른 또 피가로나 우익 신문지는 기사를 또 달렸었겠고, 그래서 피카소가 공산당원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의식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작품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탕에서 출발했습니다. 게르니카는 순수히 자발적으로 자기가 게르니카를 자기 고발해서 그런 의식에서 발효했고 유대인 학살을 그린 시체 무덤에도 발효했다는 한국에서의 학살은 그런 의도보다는 피카소가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을 테고 그래서 이 작품이 한국 전쟁의 소식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랄까 인포메이션은 신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작품의 구도를 보시면은 다른 작품들은 피카소가 순수한 창작에 의해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구도적
구도의 배경은 일프레드 마이어, 1808년에 프랑스의 스페인의 대표적인 궁정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3일에 마드리드라는 제목이 저기 사진으로 있는데, 저 고야의 작품의 구도를 그대로 따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고야가 작품 저작 1808년에 5월 3일이라는 제목을 단 작품은 당시에 1800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하고 스페인 국왕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사촌을 왕으로 냈습니다. 이 사실에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나폴레옹 군대들이 마드리드에서 양민들을 총살하는 장면이 바로 고야의 일프레드 마이어 작품인데, 저 작품은 소위 말하는 일종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작품이죠. 그 작품을 본따서 에드와르드 마네가 다시 1869년에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이라는 작품을 같은 구도로 하는 겁니다. 저 사건은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작품이고, 저 작품들에서는 총을 겨눈 주체와 양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주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가 고야의 작품을 그 구도를 따왔다는 것은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자발적 의식이 강했다기보다는 공산당원으로서 결국은 자기가 게르니카와 시체 구덩이를 통해서 해왔던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고발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대가의 구도를 필요해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 작품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체가 미군이다. 학살사건. 근데 6.25 때 일어난 대표적인 학살사건은 신정분 학살사건하고 노건희 사건입니다. 근데 노건희 사건은 7월에 일어났고 신정분 사건은 10월에 일어났대요. 그 신정분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연합군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10월달 지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배경이 있냐면 그 학살이라는 제목 때문에 6.25 때 일어난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건희 사건은 미군의 저지른 사건이라는 건 이미 인정이 됐고, 신정분 사건은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2년 후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 작품을 그린 당시에는 신정분 사건이라는 존재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신정분 사건이 알려진 것은 당시에 공산주의를 우호하는 NGO 단체에서 이 사건을 세계 무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신정분 사건이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신정분에 일어난 사건은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아니라 당시 주민들 사이에 일어났던 공산당과 반공파 양당 간의 치열한 이념 싸움에서 발생된 사건이고, 미군이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그래서 피카소가 1953년에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리발디라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게르니카를 던지면서 한국의 학살의 이 주체가 누구냐. 피카소가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을 요약하기를, 자기는 전쟁의 장면을 그릴 때 그 주체가 미군이든 다른 어떤 나라의 군복이나 군번을 입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피카소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 어떤 집단이랄까 권력이랄까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피카소 스스로가 천명했던 부분이고, 이 작품을 보시면은 피카소가 이 작품에서 이 총칼을 든 출세 기사 모습도 하고, 물론 남성적이죠. 왼쪽은 여성적이에요. 여성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로 느껴졌고, 남성은 강자고 약자를 또 핍박하는 그룹으로 자주 묘사되는데, 이 작품에서 보시면 이 군인들, 물론 총도 총은 재밌게 그리지만 얼굴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중세 기사처럼 칼도 들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 약자를 누르는 강자의 집단을 상징하는 거지, 이게 어떤 누구의 어떤 분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여러분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약자는 사회적 약자는 늘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천진난만하게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놀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고 겁에 질린 그리고 다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 아이 뒤로 임신한 여인이 뒤로 숨기고 있는 아이 이런 장면이 이 총칼 앞에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떠는 약자의 집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한국적이냐 여기 강을 두고 누가 남북한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혀 이제 이거는 약자와 강자의 대립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강을 표현한 거고 남북의 대결을 묘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전쟁의 잔해 속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은 없습니다. 네. 피카소가 당시 뭐 그렇게 한국에 대한 지식 정도도 없었고 그래서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게르니카 연년선상에서 등장하는 작품이지만 옛 대가들의 구도를 빌려서 결국은 전쟁이 인간이 권력자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가장 큰 부조리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고발해야 한다는 그런 작가 정신에서 비롯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게르니카와 달리 이 작품은 녹색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가장 차이점인데 결국은 여기서 색깔이라는 것은 게르니카와 시체 부동이가 이미 종료된 사건을 작품으로 한 대작이라면 이 작품은 일어난 지 6개월밖에 발발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시간을 알고 있었죠. 전쟁은 끝이 난다는 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난다는 거. 끝이 난다는 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녹색의 배경을 알아준 거는 이 작품이 그런 전쟁의 참혹성 그리고 강자,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회이고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 대한 작가의 고발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피카소가 그린 마지막 전쟁 그림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의 전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고 싶고 작품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피카소가 남긴 작품이고 피카소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학살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이 작품은 피카소의 많은 작품 중에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이 작품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미술관에 가도 걸려있지도 않았고 지금은 피카소 미술관에 볼 수도 없지만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 작품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게 됐죠. 이 작품도 우리 전시가 끝나면 이제 독일 켈른에서 열리는 다른 전시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전시를 꼭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명감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불구하고 이 시기를 택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이고 위정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원효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이 전쟁의 시대를 끝으로 이제 말년의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물론 이제 쿠바 사태에 관련된 작품을 하기도 했지만은 유럽은 이제 1945년부터 75년까지 30 글로리어스라고 해서 30년의 사회 경제적으로 번영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마지막 전시실을 통해서 피카소가 이제 평화의 시대로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작품들을